목표, 전략, 전술, 마인드셋과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로드맵. 자, 전술 없는 전략은 승리하는 가장 느린 길이다. 전략이 없는 전술은 패배하기 전에 내는 소음이다. 당신의 다른 미래 그리기. 몇 년 전에 나는 대학 친구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러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이 친구를 베키라고 하자 베키의 부모님이 내가 다니는 의대에 있던 팔로알토 근처의 사직교에 나는 여러 번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우리는 흔히 베키의 어머니 소피가 아름답게 가꾸고 또 세심하게 관리한 정원에서 식사를 하곤 했다. 소피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고 단단한 몸이 매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내 결혼식 때 본 이후로 거의 15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다. 베이키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려주었다. 소피는 70대에 초반에 정원을 가꾸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어깨 근육이 파열된 뒤로 급격히 몸이 쇠약해졌다. 이내 허리와 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은퇴 후에 가장 심취했던 두 가지인 취미인 정원 가꾸기와 골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우울한 기분에 빠져서 그저 집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다였다. 그러다가 죽기 3년 전에 치매까지 찾아왔고 결국 83세의 나이에 호흡기 감염으로 세상을 떴다.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은 치매에 걸린 채 사행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신이 축복받아 떠는 마을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서 소피가 자신이 즐거워하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마지막 10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대신에 소피는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살았다. 이 점을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소피의 생활학적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나는 소피가 말년의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았다는 사실 자체에 더욱 큰 슬픔을 느꼈다. 나는 환자들에게 소피 이야기를 정정한다.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사례였으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 친구가 비슷한 시련을 겪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서글픈 점은 노인에게 의뢰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거의 예상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음에도 이런 운명을 피하고자 좋지 않은 선언을 거의 없다. 말년의 어머니를 돌보았던 베키도 자신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떨쳐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대선은 미래에 여전히 모호한 추상 개념으로 남아있다. 소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장소 접근법에 담긴 한 가지 근본 개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생애 말기의 수십 년을 생각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이다. 70대, 80대, 90대 또는 그 너머의 말이다. 소피 같은 많은 이들에게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그다지 행복한 시간이 아니다. 그들은 대개 하나 이상의 뇌기사 질병과 그 병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시달린다. 인지 능력과 신체의 능력은 약화되거나 상실할 수가 있다. 대개 그들은 정원 가꾸기, 체스, 두기, 자전거 타기 등 삶의 기쁨을 주던 좋아하던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시기를 끝자락 10년이라고 부른다. 마지널 디케이드. 대부분 아니라 해도 많은 이들이 쪼그라들고 제약되는 시기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와 다른 미래를 그려보라고 요청한다. 말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여생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사람마다 내놓는 답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고 싶다거나 골프를 계속 치고 싶다거나 등산을 하겠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손주와 정손주와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내 희망 목록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다른 미래 그려보기 연수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생각의 초점을 자신의 말년에 맞추도록 만든다. 우리 대다수는 이런 생각을 회피하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쌍곡형 할인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원래 잠재적인 미래의 이득보다도 현재의 만족을 택하는 성향을 지니며 미래의 이득이 힘든 일을 수반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둘째, 건강수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베키가 말년에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고 싶다면은, 자기 어머니의 운명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10년마다 자신의 신체의 기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노화라는 중력에 사로잡혀서 자기 어머니처럼 이울 것이다. 삶의 이상적인 궤적은 수학 강의인 나는 수명과 건강 수명을 수학 함수로 시각화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예로 내가 환자들에게 그려 보이는 말은 그래프 중에 하나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수명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강 수명의 두 차원인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의 종합을 나타낸다. 실선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궤적을 나타낸다. 태어날 때 나이는 제로이며 이 그래프의 목적상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100%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생에 의하고 운의 일을 지날 때까지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 시점부터 60대나 70대 초에 사망할 때까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쇠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소렵 제접인이나 원시 농경 군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드물지 않은 수명이었을 것이다. 감염병이나 다른 어떤 재앙으로 일찍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런 수명을 살았을 것이다. 이제 현대의 전형적인 삶의 경로를 보자 의학 2.0이라는 짧은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다. 비교적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덕분에 우리는 좀 더 오래 살 것이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 변화가 시작됨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젊음의 근력과 지구력을 조금씩 잃을 것이다. 이따금 비밀번호나 또 만난 사람의 이름을 잊거나 오래전에 본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친구와 또래 중에서 암,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같은 관련 증상,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등기라는 진단을 받은 이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학창시절에 친구의 전례식에도 참석하게 될 것이다. 특정 시점에 이르면 쇠퇴는 가팔라지기 시작한다. 이었고 70에서 75세에는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약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수평점선 이 50%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쉽게 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내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우리는 제약을 느끼며 안 좋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영향도 더 커지기 시작한다. 40세에는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넓적 다리뼈가 부러져도 여전히 든든하며 금방 회복된다. 능력이 25%로 줄어든 75세의 길에서 넘어져서 넓적 다리뼈 부러질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또 그 무렵에는 만성질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의학이 전쟁은 바로 이 시점에 개입한다. 심장병이든 다른 어떤 질병이든 의사는 치료할 것이고 운이 좋다면 수명이 몇 달 또는 몇 년 더 늘어날 것이다. 수명 건강 곡선이 수평에 가깝게 변하는 시기가 바로 여기다. 죽음이 연기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지점을 보라. 건강 수명이 이미 한참 떨어진 시점이다. 이는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늦춘다는 의미다. 의학이 전쟁이 잘하는 일이다. 이것이 현행 체제에서 우리 대다수가 예상할 수 있는 끝자락 10년이다. 이제 긴 점선을 보자. 이 곡선은 이상적인 궤적을 나타낸다. 이 궤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중년에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는 대신에 전반적인 건강 수명이 50대 이상까지 유지되거나 더 개선된다. 55세 심지어 65세에도 45세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할 것이고 70대와 80대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건강한 몸과 빠릿빠릿한 인지력을 유지할 것이다. 여건에 적힌 나이보다도 10년 아니 20년이나 더 젊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이 곡선은 아래쪽 공간이 훨씬 넓은데 이 공간은 더 길고 더 나은 삶을 의미한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추구하고 여행을 다니고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삶이다. 게다가 마지막에 쇠퇴하기 시작할 때에는 하락이 가파르고 비교적 짧게 끝난다. 이를 수명곡선 넓히기라고 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는 더 오래 산다. 그리고 더 오래 더 잘 산다.
우리는 기대 수행보다 더 오래 살고 노후의 삶에 대한 사회의 기대 수준도 뛰어넘는다. 엉망이 된 끝자락 10년 대신에 모든 차원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 우리는 다음 10년 또는 다음 수십 년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 목표다. 조금을 늦추고 추가로 늘어난 여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된다. 전력과 전술의 차이는 뭔가? 이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온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수명을 늘리는 동시에 건강수명도 늘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뇌기사 질병이 몰고 오는 죽음을 피하는 한편 신체 인지 정서의 쇠퇴를 늦추거나 더 나아가 되돌릴 수 있나요? 우리의 계획은 뭔가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지름길을 택해서 곧장 전술로 나아가려고 한다.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안 먹을지 어떤 식으로 운동할지 어떤 영양제나 약을 먹을지 등으로 달려든다. 서점에 가면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책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 책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로 전략 세우기다. 이 원장의 첫머리에는 더 인정한 손자의 말을 다시 보자. 전략 없는 전술은 패배하기 전에 내는 소음이다. 손자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우리 이야기에도 적용이 된다. 우리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략은 과학의 토대를 두고 우리 목표에 맞춰 고안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안을 제공하는 개념 뼈대 또는 정신 모형,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접근법을 말한다. 우리의 개별 전술은 전략에서 나오며 전략은 우리의 목표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제 목표가 무엇인지 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승리의 열쇠는 전략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전략과 전술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혼동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건투 경기 하나를 예로 들어서 이 차이를 설명해 보겠다.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대결. 1977년 자이르에서 정글의 혈투이다. 알리의 목표는 포먼과의 경기에서 승리해서 헤비급 타이틀을 되찾는 것이었다. 알리가 지명하는 문제는 포먼이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비열하고 상대를 무적하게 때려눕히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처방 그릴 홍보 모델로 활동하는 유쾌한 모습의 포먼을 보면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그는 가장 비열한 경기를 하는 건투 서연수로 여겨졌다. 그는 말 그대로 무적으로 여겨졌다. 모든 전문가는 알리가 전적이 아무리 화려하고 관중의 응원을 한몸에 받았더라도 승산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기에 알리에게는 바로 전략이 필요했다. 알리는 자신이 더 빠르고 더 경험이 많고 더 강인한 정신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포먼보다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포먼이 다혈질이고 화를 참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다. 알리는 포먼의 주먹에 주먹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고 더 젊고 경험이 적은 상대가 스스로 힘을 빼도록 좌절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약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더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요컨대 알리의 전략은 이었다. 포옹을 환하게 만들면 마구 주먹을 날리다가 결국 지칠 것이고 그때 공세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으로부터 지금은 전설이된 전설이 나왔다. 먼저 포옹에게 라이트, 스트레이트, 리드 펀치를 연달아 날렸다. 뻔히 보이는 심지어 야자가 오는 듯한 이 주먹질에 당연히 포먼은 열이 받았다. 지금까지 감히 누구도 헤비급 세계 챔피언인 포먼에게 이런 주먹을 날리지 못했다. 이어서 알리는 분노한 포먼이 피하는 자신을 쫓아와 로프에 밀어붙인 채 연타를 날려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유도했다. 알리 자신은 오로지 로프에 기대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 예망은 로프 도프 전술이었다. 처음 몇 라운드 동안은 모두가 포먼이 알리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포먼 자신도 그랬다. 알리의 전략은 포먼보다도 더 오래 버티자는 것이었기에 그런 타격을 견디는 훈련을 해둔 상태였다. 5라운드쯤 되자 관중은 포먼이 깨닫기 시작했음을 거의 알아볼 수 있다. 젠장장은 벌써 지쳤어.
한편 아들은 체력을 잘 비축한 덕분에 힘이 훨씬 더 남아 있었다. 결국 아들은 8라운드의 결정타를 날려 KO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의 여자는 전설이라는 실제로 링에 올라갔을 때 수행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전략이라는 실제로 링에 올라가기 한참 전에 상대방을 꼼꼼히 연구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두 측면 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전략은 세우기가 더 어렵다. 이 책에서 우리는 장수의 접근법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목표와 전략과 전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인지, 신체, 정서, 악화, 늦추고 되돌리기. 포만과 싸울 때 걸리는 시간이 자신의 편임을 알았다. 맞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피하면서 상대방을 격분시켜서 마구 주먹을 휘둘러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최종적으로 이길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질병과 사망의 위험은 우리를 끌어당긴다. 땅에서 높이 뛰어오르지 못하게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물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야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전략이 필요 없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햇볕에 타지 않는 것이 목표일 때에는 전략이 필요가 없다. 그냥 선크림을 바르거나 긴 옷을 입거나 커다란 모자를 쓰거나 아예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지 않는 전술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도리어 더 잘 살려고 한다면 전략이 필요하다. 장수는 햇볕에 타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리에 산다는 것은 헬기사 질병 모두가 불러오는 죽음을 직연시킨다는 의미다. 이 4대 질병은 한 가지 강력한 위험 요인을 공통으로 지닌다. 바로 나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질병 중에서 하나 이상 우리 몸에 따리를 털기 시작할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제 나이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다. 그래도 우리는 노화를 정확히 무슨 뜻으로 쓰는 걸까? 노화는 그저 시간의 경과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속의 피부미 또 장기와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엔트로피는 매일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 노화는 기능장애와 죽음에 대한 취약성 증거로 이어지는 생리적이고 또 무결성의 점진적인 상실이다. 2013년 발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노화의 증표를 기술한 논문의 저자들은 이렇게 썼다. 이 악화는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신경대행성 질환을 비롯한 주요 병리 현상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노화 과정 자체는 우리를 이런 질병에 취하게 만들며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겨우 1시간 전에 아프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 병은 그 사람의 몸에서 조용히 드러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활동하고 있었다. 나이 들면서 몸이 내부 방어 기제에 약해지고 질병이 우세해진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목격했다. 이 바이러스는 모든 연령 집단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망률은 노년이 훨씬 더 높았다. 바이러스가 노년층이 이미 지니고 있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취약성을 찾아내서 이용했기 때문이다. 약해진 면역계, 심혈관과 호흡기의 문제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 전략은 노화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알리가 보험을 이길 방법을 모시건 때 자신의 나이를 고려한 것처럼 말이다. 얼굴은 전략이 없었다면 알리는 쪘을 것이 훨씬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전술로 곧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바로 전술로 나아가려는 당신에게 나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하라고 조언하겠다.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뒤받지만 과학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전술은 별 의미가 없으며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식사요법과 운동법 그리고 기적의 영양제 사이를 오가는 일을 영원히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은 문제의 빠른 해결책을 추구하는 의학 2.0의 사고방식에 갇히게 될 것이다. 능수능란한 전설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의학 3.0으로 마인드셋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뛰어난 진력가가 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우리는 너와 가정의 기본 메커니즘 몇 가지를 깊이 살펴보고 내 기사 질병이 각각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 질병들은 어떻게 언제 활동을 시작할까? 어떤 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이 질병들을 촉진할까? 이 질병들을 어떻게 유지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질병들을 늦추거나 더 나아가서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백세인이 휘둘리 장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대로 만성질환의 치료 시기를 평균인 사람보다 수십년 늦추거나 막는다. 또 우리는 너무 남발되어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유행어 중에서 하나인 건강수명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질병과 장애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라는 표준적인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한다. 아픈 데는 없지만 바깥 처리를 못하고 집에만 갇혀 지낸다면 과연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더 신랄하게 말하는 쪽을 선호한다. 너무 신랄히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자. 수명은 죽음을 들으며 이분법적이다.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최종적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때로는 오래전부터 세제기를 겪는다. 나는 이것이 슬로우모션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겠다. 백희의 어머니 소피는 분명히 그런 사례였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뒤처럼 빨리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나 전들에게 진행되어서 변화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건강수명과 그 악화를 세 가지 범주 또는 벡터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첫 번째 악화 벡터는 인지력 쇠퇴다. 우리의 인지력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했던 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빨리 그리고 쉽게 풀 수가 없다. 기억력도 쇠퇴하기 시작한다. 집중 기능도 신뢰도가 떨어진다. 성격도 떨어지며 충분히 오래 이어지면 지각력 있는 자 자체도 사라진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치매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많은 이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정도 인지력이 쇠퇴한다. 우리 목표는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악화의 두 번째 벡터는 우리 신체 기능의 쇠퇴와 궁극적인 상실이다. 이 일은 인지력 쇠퇴보다도 먼저 일어날 수 있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다. 미리 정해진 순서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노쇠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들고 뼈밀도, 지구력, 안정성, 균형, 감각도 줄어들다가 이윽고 장바구니를 집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진다. 또 만성 통증으로 예전에 쉽게 하던 일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즉성경화증의 가차없는 진행은 식물을 가족으로 현관 앞까지 가는 것조차 성급하게 만들 수가 있다. 또는 소피와 사례처럼 비교적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살다가 넘어지거나 뜻밖의 부상을 당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 채 하향나선을 그릴 수가 있다. 내 환자들은 자신이 이런 세태를 겪을 것이라고 거의 예상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상적인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라고 요청한다. 나이를 먹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러면 그들이 내놓는 예측은 아주 놀랍게도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그들은 지금 즐기고 있는 스노우보드나 킥복싱 같은 것을 10대나 80대도 예전에 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단히 자신한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말을 끊고 설명한다. 그러려면 특정한 수준의 근육 강도와 유산소 운동 능력을 그 나이에 지녀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52세인 당신의 근력과 최소 제대 산소 섭취량은 이미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수준이며 앞으로 더 쇠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당신은 쇠퇴에 굴복하든지 지금 당장 대처 계획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당신의 미래 목표가 얼마나 야심차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이 고령자의 건강과 기능을 평가하는 데 쓰는 점검표인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것에 친숙해졌어야 한다. 이 점검표 목록에는 스스로 식사 준비하기, 도움 없이 걷기, 목욕하고 옷 입기, 전화 사용하기, 장보기, 은행 일 보기 같은 기본 과제가 포함이 된다. 앞으로 직접 밥을 해 먹거나 혼자서 목욕하거나 몇 블록 걸어서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능력을 잃은 채 살아간다고 상상해보라. 지금의 우리는 이런 능력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이런 최소한 능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활동적으로 살아가려면 부지런히 건강의 토대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악화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범주는 정서 건강과 관련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다른 범주들과 달리 이 범주는 대체로 나이와 무관하다.
정서 건강학화는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20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내 사례처럼 중년에 슬그머니 찾아올 수도 있다. 아니면은 말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복은 40대, 정확히 말하면 47세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중년의 고통은 훨씬 더 이런 시기인 청소년기나 유년기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가 많다.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까지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이 정서건강,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신체건강, 행복, 생존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내가 보기에 장소 개념은 설상 세트의 모든 팩트를 동시에 막거나 피해갈 때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장소의 이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는 다른 것들 없이 별 가치가 없다. 마음과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100세까지 사는 일은 기꺼이 선택할 대안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다가 이런 나이에 죽는 것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지라도 사랑과 우정과 목적이 없는 삶이라면 치욕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실제 죽음은 피하거나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화는 피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80대나 90대에 사망하는 모든 이들이 인지, 신체, 정서 면에서 파괴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파괴는 예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노쇠의 중력이 점점 더 강하게 끌리지만 그리고 이것이 대체로 우리 선택에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지, 신체, 심지어 정서 악화까지 적절한 정서를 쓰면 늦출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되돌릴 수가 있다. 또 다른 요점은 수면과 건강, 수명이 독립 변수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은 긴밀히 얽혀 있다. 근육 힘을 늘리고 심폐체력을 키우며 온갖 약을 투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지건강과 정신건강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행동은 거의 언제나 수명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전술이 대체로 건강 수명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명 연장 혜택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